네, 현재 시 8시 24분 지나갑니다. 지난주 국내 증시는 수급이 굉장히 좋았고 네. 외국인들이 반도체 집중적으로 매수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사실 환율도 그렇고 대외적인 여건은 아직까지 외국인 입장에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기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신기했거든요. 예. 신기합니다. 예. 이제 뭐 외국인의 수급은 사실 지금 환율에도 영향을 줄 정도로예요. 네. 예, 지금 사실 지난주는 글로벌 달러 시세는 달러가 강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환율 지금 1326원대까지 많이 밀리면서 원화만이 이렇게 좀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였는데 외국인이 저렇게 뭐 주식에서 네. 적극적으로 사는 모습 보이고 하니까 그런 상황이고 뭐 여기저기서 세린메이 그러지만 세린메이 그리고 팔고 떠나라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무엇을 팔고 무엇을 사느냐가 중요한 그렇죠. 5월이었습니다. 예. 뭐 결과론이긴 합니다만 또 어느 정도 또 우려되던 점이기도 했는데 그 이제 참다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갖다가 결국 인내하다가 이렇게 그걸 갖다 처분하고 그걸로 2차 전지 들어간 경우가 어떻게 보면 5월 중에 지금으로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좀 이렇게 뭐 좀 기다려야 되는 타이밍적으로 좀 예. 그랬던 그런 상황이 됐었죠. 외국인들의 반도체 매수 그리고 개인들의 여전한 2차 전지 매수 뭐 이 양상은 이어지고 있는데 저 뭐 부채 한도 협상 얘기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 네. 저 정치인들이 저 쇼를 언제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뭐 디폴트는 없다라고 네, 하는데 그러니까. 글쎄요. 뭐 상황을 조금 더 지켜봐야겠죠. 네. 네, 자 오늘 업라이즈 이윤수 연구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랜만에 안녕하세요. 오셨습니다. 네, 예.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아, 네. 오늘 또 이우석 이사님 대타로 또 나오게 됐습니다. 네. 자 지금 뭐 5월달 벌써 이제 셋째 주 어떻게 보셨나요? 지금까지 저 시장 이제 상황. 올해도 거의 절반이 지났는데 예.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피봇 기대감에 따라서 이제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다가 은행 이슈 이후로는 이제 피봇을 좀 지지하는 긍정론 쪽에 힘이 쏠리면서 상승을 한 모양새인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6월 FOMC에 파월이 진짜 이제 금리 안 올리나 하면서 눈치 보면서 조금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 같습니다. 뭔가 이제 금리 상승기는 좀 지났고 동결 아니면 좀 인하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되고 있다. 이런 아, 건가요? 네. 지금 뭐 시장 컨센서스는 동결로 보고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지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뭐 이것저것 살펴볼 거 많습니다만 지금 우리 이영곤님 말씀하신 그 파월 의장 금리 관련해서 조금만 더 짚어보죠. 지난주 이제 이벤트 중에 하나가 그 연준에서 무슨 컨퍼런스가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파월 의장하고 또 벤 버냉키 전 의장까지도 와서 이렇게 통화정책국장하고 3명이 대담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굿모닝 마켓에서도 소개는 됐습니다만 지금 시장이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만큼 그렇게 안 올려도 될 것 같다는 식으로 살짝 말을 했거든요. 자, 뭐 지금 이번에 파월 발언에서 특별한 뭐 새로운 달라진 게 있다고 보시는지. 아, 네. 이번에 이제 시장이 원하는 얘기를 파월이 좀 드디어 해주지 않았나 시장이 라고 원하는 생각이 발언을. 듭니다. 이제 네. 물가에 대해서도 조금 완화적인 태도를 취하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 이슈도 언급을 했거든요. 이제 지금 지나치게 높은 네. 금리가 은행에 좀 악영향을 줄 수 예. 있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게 지금 시장이 듣고 싶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물가 같은 경우도 지금 연준이 금리를 유지한 이유가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인데 CPI가 YOY 기준으로 12개월 연속으로 하락을 했거든요. 예. 이게 제가 알기로는 역사상 처음입니다. 아하. 그래서 굉장히 빠르게 빠졌고 그리고 역사적으로 볼 때도 CPI보다 기준금리가 높아지면은 보통은 이제 이 인플레가 잡혔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예. 지금 CPI가 4.9가 나왔잖아요. 아하. YOY 기준으로. 예. 근데 금리는 그거보다 높은 수준이니까 이쯤 되면은 이제 이 인플레를 어느 정도 잡았다고 볼 수 있지 않나라고 파월이 내심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시장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6월달 FOMC에서 금리 동결 확률을 지금 시장에서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하는 건가요? 페드워치를 보면은 한 85% 정도로 예상을 하고 그러니까 이전보다 있고요. 많이 높아진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엔 이제 하반기 관건은 이제 네. 언제까지 동결하냐를 이제 물어볼 것 같습니다. 연준 같은 경우는 우리는 그래도 목표 물가 2%를 추구할 거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연내 2%는 조금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제 품목별로 보면은 뭐 내구재나 비내구재는 이미 많이 꺾였는데 서비스가 아직 안 꺾였어요. 근데 서비스 물가가 꺾이려면은 임금이 꺾여야 되는데 근데 임금이 꺾이려면 실업률이 꺾여야 되는데 실업률이 아직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연내 2%는 조금 힘들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물가를 굳이 2%로 해야 돼? 3% 하면 안 돼? 라는 얘기가 하반기
게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뭐 자료 화면에서는 지난번 FOMC 때 기자회견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저는 그 연준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이번에 그 컨퍼런스 세 사람 대담하는 걸 잠깐 이렇게 봤습니다만 네. 인상적이었던 게 파월 의장이 들고 온 A4 용지에서 눈을 안 떼요. 이게 보니까 무슨 자기 생각 내지는 네. 예정에 없던 발언이 나와가지고 누구한테 혼날까봐 겁나는 사람 같지. 아, 딱 그래서 계속 적어온 것만 딱 읽는. 저 양반 가끔 저럴 때가 있거든요. 말 실수를 하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거겠죠. 뭐 예. 기자들도 안 쳐다보고 아이 컨택도 안 예, 하고 예. 딱 원고에만 딱 눈 받고 얘기할 때는 어디 불려갔다 온 사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엉뚱한 소리 하지 마라. 요번에는 뭐 알 수 없는 부분이지만 알 수 네. 없는 부분이지만 조금 예. 그런 그것도 있고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하셨어요. 파월 의장이. 어떤 얘기인가요? 지금 말씀하신 우리 저 패드워치를 보면은 뭐 6월 FOMC 금리 인상 가능성 몇 %, 연말에 얼마 나오는 게 다 시장 프라이싱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그렇게 될 거라고 꼭 배팅을 해서 그런 식으로 시장 프라이싱이 된 것보다는 거기에는 해지도 포함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상당히 인사이트 있는 발언이었어요. 그러니 그렇게까지 연준이 6월 달에 85%나 금리를 올릴 거라고 보는 건 아니지만 자기는 그렇게 안 봄에도 불구하고 그 가능성에 대비한 헤지 포지션을 구축하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다 하는 거라서 우리가 패드워치에서 매일 체크하면서 6월 달에 시장이 이 정도로 가능성을 보네? 뭐 이렇게 보는 게 시장이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본다기보다는 그 가운데는 하나의 시장의 대비책 차원에서의 그런 어떤 포지셔닝도 가미된 확률이다. 요거는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도 파월 의장이 가르쳐준 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더라고요. 네, 왜곡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네. 그러니까. 예. 자,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이제 정치권 이슈인데 그 메카시 하원 의장하고 바이든 대통령 사실 지난 주말까지만 하더라도 뭔가 좀 협상이 조금 그래도 잘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주말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분위기가 많이 바뀌는 양상이거든요. 아, 네, 그렇죠. 이제 아직까지는 이제 서로 양보 없는 대치 예.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 국면인데, 근데 이 부채 한도 문제가 예. 106년 동안 98번이 통과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연례 행사가 아닌가. 아, 그래서 지금 연례 행사 패턴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게 항상 부채 결국에는 한도 협상이 될 텐데. 문제가 나올 때마다 이런 네.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재무부가 백금 코인을 발행하면 된다. 1,000조 원짜리. 그래서 네. 뭐 수정헌법 14조에 따르면 바이든이 자의적으로 뭐 부채한도 부채한도를 올릴 수 있다. 아니면 뭐 재무부가 아예 다른 그냥 채권을 찍어라. 뭐 그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이 시즌 때마다 계속 나오거든요. 네. 이번에도 나오는 거 봐서는 아 이게 또 연례 행사 패턴으로 가는 것 같다 싶습니다. 아직도 그 백금 코인 얘기가 나와요? 네, 아직도 나옵니다. 아주 짐바브웨 대잔 얘기네. 참. 예. 그래서 뭐 실제로 블룸버그에서 이제 서베이를 했거든요. 이제 네. 개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한테 만약에 이제 미국이 디폴트를 한다면 어디에 투자하시겠습니까라고 물어보니까 1위가 금이고 네. 2위가 이제 미국 국채입니다. 그러니까 디폴트 하는데 국채를 사겠다는 사는데 거는 뭔가 아이러니한데요. 그렇죠. 결국 예. 뭐 미국 디폴트해도 딴 거 뭐 믿을 거 있어? 믿을 거 뭐 미국밖에 없잖아라는 거죠. 오히려 디폴트 하면은 뭐 국채 가격 떨어지니까 이때 아, 오히려 줄 저가 수 있는 매수. 기회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마치 이 속이는 사람은 이렇게 속는 사람은 없는데 속이는 사람만 있는 약간 그런 분위기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예. 오늘 우리 또 이윤수 연구원님이 아주 뭐랄까 지혜롭게 준비를 해오셨네. 시장 오를까요? 6월달에 이제 이제 6월 이후 이제 5월은 대충 다 됐고 6월부터 장이 오를까요? 빠질까요? 본인 얘기를 하시려고 안 하고 월가의 두 거물이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갖고 오셨네. 아, 뭐 저보다 이제 거물이 얘기하는 걸 듣는 게 더 네. 시청자분들한테 예.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두 상반된 의견을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드러켄밀러랑 두 사람이 누군데요? 네, 스탠리 드라켄밀러랑 이제 켄 피셔인데 이제 스탠리 드라켄밀러는 지금 투자할 게 없어. 2년은 조금 참아야 돼라고 얘기를 하고 켄 피셔 같은 경우는 지금을 놓치면 안 된다. 지금이 상승장이고 지금 놓치면 이제 버스 떠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드러켄밀러는 AI는 좋게 보잖아요. 아, 그렇죠. AI는 좋게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드라켄밀러 같은 경우는 하드랜딩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보거든요. 아, 오히려. 경기 자체가. 네, 오히려 예. 소프트랜딩 하면은 놀랄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 과거에도 이제 70년대 침체기를 보면은 성장 산업은 있었다. 그때도
침체기에 정유 산업은 성장을 했다. 근데 네. 이번 침체기에는 AI가 그 바로 성장하는 산업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와요.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드래켄밀러가 어떤 분인지. 아, 네. 예. 드러켄밀러는 거의 뭐 전설적인 트레이더죠. 그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로 유명한데 이제 조지 소로스 하면은 파운드와 공매도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파운드와 공매도의 이제 실질적인 이반자입니다. 실적으로 제안을 했던 사람이고 9조 원이 개인 재산이에요? 네, 개인 재산입니다. 어. 네, 저 놀라운 기록이 있는데 이게 30년 연평균 수익률이 30%고 와. 근데 30년 동안 손해를 본 해가 단 한 해도 없습니다. 손해를 본 적이 없다고요? 네. 그러니까 30년 연으로 동안. 봤을 때. 네네. 그래서 이게 뭐 모의 투자한 거 아니야? 와. 라고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기록을 가지고 있고 네. 이분이 특히 이제 고수들이 인정하는 고수거든요. 예. 그래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시장 방향성을 예측한다든지 매크로 예측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워렌 버핏은. 그렇죠. 기업이나 봐 이렇게 예, 얘기를 하는데 예. 근데 그런 워렌 버핏마저도 드러켄밀러는 시장 잘 본다. 방향성 잘 본다라고 인정할 정도로 이 고수한테 인정받는 고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그러니까 야, 저 9조 원 개인 재산 9조 원 될 것 같으면 자신 고객들은 얼마나 벌어줬을까? 뭐 지금 앞서 보니까 연평균 수익률 자체가 30 어마어마하네요. 대단하네요. 예. 그리고 또 아예 두 사람 비율을 다 갖다가 네. 비교하기 전에 캠 피셔도 한번 소개해 주시죠. 그러게요. 인물 소개. 캠 피셔 같은 경우는 이제 필립 피셔라는 전설적인 이제 투자자의 아들인데 캠 피셔 하면 이제 성장주 투자의 이제 선구자로 유명하죠. 이 성장주 우리가 밸류에이션 할 때 PSR이라고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거를 네. 이제 만들어낸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이클도 굉장히 좋아하는데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중간 선거 이후에는 뭐 미국 주식이 상승한다. 예. 근데 그런 사이클도 제가 알기로는 캠 피셔가 만들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상당히 이제 이 금융에 상당히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고 뭐 이분도 뭐 사이즈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네요. 뭐 운용 자금이 한 200조 원 정도 되고 개인 와, 재산도 개인 6조 원 정도 재산 되니까 6조 원. 뭐 이분도 대가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 지금 각각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좀 그러게요. 풀어서 한번 볼까요? 그렇죠. 드러켄밀러 같은 경우는 이제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침체가 온다고 굉장히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근거로 첫 번째로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버블이 이제 자산 버블이 꺼지면은 그 이후에는 항상 침체가 왔다는 거죠. 이제 드러켄밀러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 코로나가 버블이다. 이 버블이 꺼졌으니까 아하.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침체가 오는 게 너무 당연하고 그리고 또 금리를 봐도 역사적으로 금리가 뭐 한 2% 수준에서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면 항상 침체가 왔더라. 그러니까 역사적인 사례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 요즘 지표들을 보니까 네. 뭐 여행이나 외식 업종 지표는 괜찮은데 드러켄밀러가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보는 지표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어떤 이제 지표예요? 화물 운송 지표거든요. 화물 운송 그거 참 지표. 전통적인. 예. 근데 그 화물 운송 지표를 보니까 이게 너무 안 좋다. 자기는 네. 화물 운송 지표가 경기를 뭐 6에서 8개월 정도 선행한다고 보는데 예. 이 정도 안 좋으면은 6에서 8개월 뒤에는 경기 침체가 온다고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 지표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아, 네, 뭐 구글 통해서 예. 이제 이 트래킹이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트래킹. 예. 네,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경착륙이 오니까 그러면 뭐 현금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러켄밀러 같은 경우는 자기는 지금 고객을 지금 안 받고 있거든요. 자기 돈만 운용을 하고 있는데 내가 고객을 안 받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나는 지금 요즘 투자할 게 너무 없어가지고 자기는 현금을 굉장히 많이 들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이 트레이더다 보니까 이제 예. 트레이더는 손가락을 놀릴 수가 그러니까 없거든요. 뭔가 운용을 하긴 해야 될 그렇죠. 거 아니에요? 손가락을 놀려야 되는데 예. 그러면 내가 작은 비중으로 그나마 투자하는 게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달러 숏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달러 숏이요. 네, 달러 숏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달러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라는 네. 거예요. 최근 이제 이 M2 그래프를 보면 이게 네. M2 그래프거든요. 네. 광의 통화 그래프인데 보시면은 코로나 이후로 급격하게 통화량이 늘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달러의 공급이 엄청 늘었는데 근데 뭐 요즘 보니까 브라질 룰라 대통령이 우리는 중국이랑 이렇게 무역하는 게 제일 비중이 큰데 우리가 달러 써야 돼? 라는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점점 공급은 이렇게 많아졌는데 수요는 좀 줄어들 기미를 보이니까 이거는 당연히 달러가 강력한 하방 사인 아니냐 라면서 달러 숏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달러 사이클을 봤을 때도 드러켄밀러에 따르면 이제 달러의 사이클이 뭐 2, 3년 주기로 반복이 되는데 지금 이제 사이클이 꺾일 시기다. 그래서 뭐 수급도 그렇고 사이클로 봤을 때도 자기는 달러 하방을 봐가지고 달러 숏을 잡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근거가 좀 약해요. 제가 듣기에는.
저 보시다시피 M2가 이렇게 쭉쭉쭉 올라올 때가 달러 약세인데 달러가 막 쭉쭉 풀리고 통화량이 됐건 뭐가 됐건 저랬을 때 달러가 약세였고 달러 약세일 때 세상은 그냥 전 세계가 그냥 부부만이 그냥 그 풀려나온 달러 믿고 물가 올라가고 뭐 버블 생기고 집값 오르고 주식 오르고 하다가 자빠지고 뭐 이랬던 와중인데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통화량이 늘어날 그러니까 때 저 가치가 꺾이기 떨어진다. 시작한 게 이제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동성이 줄어들기 시작한 상황인데 그 와중에다가 달러를 숏을 친다. 뭐 드루크밀러 형님이 뭔 뜻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납득이 안 되네요. 달러 수요 감소에 이게 굉장히 좀 달러 무게를 수요에 대한 네, 수요가 무게를 감소한다? 실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요. 달러 네. 수요가 감소한다. 수요가 왜 감소해요?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탈세계화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달러 쓰겠냐? 봐라, 여기 러시아 달러 들고 있다가 이렇게 미국한테 제재 당하니까 달러 휴지 조각 되지 않았냐? 또 브라질도 뭐 우리가 달러 써야 돼 이런 얘기하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달러 수요가 좀 약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최근에 보고 뭐 있습니다. 러시아하고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달러보다는 이제 위안화로 직접 결제하는 비중이 높아지긴 했다고는 합니다만 여전히 글로벌 통화 자체에서는 그 비중이 미미한 거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달러는 킹인데 예. 근데 이제 달러가 킹 왕의 지위에서 내려올 거라고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예전보다 약해질 거라고 보는 예전보다 거고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달러에 대해서 뭐 엄청나게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나마 내가 베팅을 한다면은 달러 숏에 지금 베팅을 하겠다. 달러 숏에 지금 베팅을 할 것이라서 베팅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드루크밀러는 달러 숏으로 베팅하고 있다. 자기 패를 까면서까지 나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따라오란 얘기인지 나한테 한번 공격을 한번 해보란 얘기인지 한번 보고. 근데 여지껏 운용 수익률 자체로 봤을 때는 손해를 본 적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또. 그렇죠. 뭐 소로스나 무슨 뭐 저 정도 되는 급들이면 워렌 버핏도 그렇고 내가 뭘 샀네 팔았네 하는 얘기는 나 따라와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뭐 무슨 아저씨처럼 나 따라와라 이런 얘기지. 그런 얘기인데 지금 이거는 뭐예요? AI 쪽은 또 AI.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답니까? AI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드러켄밀러 같은 경우는 AI가 이제 침체기에 이번에 성장하는 산업이 될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제 기존의 정유주를 좋게 네네네. 봤듯이 예전에. 70년대 정유주가 예. 성장했듯이 이번에도 침체기에 AI는 성장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국가 간의 기술 경쟁이 너무나 지금 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이 AI 산업은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변곡점을 지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AI 산업은 침체기에도 성장을 할 것이기 때문에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지금 매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전 좀 궁금한 게 경기 자체가 이제 하드랜딩 경착륙 한다라고 네네. 했잖아요. 그럼 그 근거 중에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성장률도 있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조금 있으면은 이번 주에 또 미국의 1분기 GDP 잠정치가 나오지 않습니까? 사실 속보치 자체는 굉장히 예상치를 밑돌았거든요. 뭐 드러켄밀러 같은 경우는 이제 하드랜딩을 보는 근거 중에 하나 예. 대부분 이제 역사적인 사례를 드는데 역사적인 사례. 네. 그래서 이제 연준이 만든 연착륙은 없다는 거죠. 1950년 이후로 예. 연착륙한 케이스가 굉장히 소수고, 근데 그 연착륙도 연준이 뭔가 이제 통화 정책을 잘 해가지고 연착륙한 사례가 없다. 그래서 연준이 뭔가 금리 조절을 통해서 연착륙할 가능성은 요번에도 없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경착륙 확률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경착륙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통화 정책만으로는 소프트 랜딩이 불가능하다. 네. 연착륙할 거리가 없어 보인다는 거죠. 그래요. 그 경착륙을 한다라는 근거를 그럼 저희가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트래킹 지표도 있고, 예, 또 그리고 다른 게 이제 있을까요? 과거 이제 금리 흐름도 볼 수 있거든요. 예전부터. 그래서 예. 과연 2%대부터 급격하게 올랐을 때 침체기가 왔나 안 왔나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금리가 급격하게 올랐을 네. 때. 예. 뭐 듣다 보니까 예 알겠습니다. 뭐 드러켄밀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 아저씨 생각이고 그러면 캠피셔는 또 뭐래요? 캠피셔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을 놓치면 안 된다. 지금 놓치면 버스 떠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또 그 아저씨는 또 무슨 논리로? 그 아저씨는 이제 예. 논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드러켄밀러랑 반대로 경기 침체 안 와라고 주장을 합니다. 드러켄밀러도 고수인데 경기 침체 온다 그러고 네. 캠피셔도 고수인데 안 온다고 하죠. 한 돈 3년 더 너무 한 3년 더 산 상반되네. 사람은 입장에서는 경기 침체 안 온다 그러고 그렇죠. 그러면 조금이라도 더 산 캠피셔 말을 듣는 게 낫겠네. 그래서 캠피셔 같은 경우에는 경기 예. 침체가 오지 않는 이유가 예. 모두가 경기 침체를 예측하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안 온다. 그런 말 말고 그 정도 얘기하려면은 그런 얘기는 우리 저녁 먹으면서도 서로 다 하는 얘기잖아요. 이때 이 예.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경기 침체 확률을 나타낸 거거든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지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만든 예, 자료인데 샌프란시스코 연은. 보시면 이제 회색 구간이 경기 침체입니다. 이게 높아질수록 그렇죠. 경기 침체 확률이 높다는 걸 나타내는 건데 보시면은 뭐 전조 증상이라는 게 없거든요.
침체기가 와야지 높아집니다. 그 경기 침체 확률이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또 이제 경기를 굉장히 잘 알려준다는 경기 선행 지수를 봐도 이게 뭐 경기 선행 지수가 0 밑으로 내려가면 침체가 온다고 하는데 뭐 네. 과거를 봐도 뭐 2016년에 꺾였는데 2020년에 침체가 오고 이게 과연 이 침체를 예측할 수 있는가라는 이제 반박이 좀 될 수 있거든요. 하기야 뭐 경기 침체 온다는 사람들은 뭐 한 3년 전부터 6개월 후에 온다, 6개월 후에 온다는 게 지금 계속 밀리고 있죠. 예, 계속 한 3년 됐죠. 네. 코로나 왔을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경기 침체를 다 예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이 작년 12월에 나온 보도입니다만 이제 네. 경기 침체 경기 선행 지수를 발표하는 CB에서 기업 CEO들 상대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98%의 CEO가 경기 침체를 예측을 한다는 거죠. 네. 근데 뭐 그래 사람들 경기 침체 예측을 하는데 예. 이 경기 침체를 예측하면은 왜 이 침체가 안 온다는 거냐? 이게 무슨 상관이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캠피쇼는 이 한번 침체가 뭔지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예. 침체가 뭐냐? 경기 침체라는 거는 수요 대비해서 초과된 초과 공급을 덜어내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지금 장사 안 되는데 재고 너무 많이 쌓였고 손님 없는데 사람 너무 많이 뽑아놨고 네. 이거 뭐 공장 돌릴 일 없는데 투자해서 공장 너무 많이 지어놨고 어허. 이런 게 이제 침체기 되면서 이제 과잉된 부분이 좀 덜어진다는 거죠. 그게 예. 경기 침체인데 근데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뭐 기업가의 98%가 경기 침체를 예측하게 되면은 미리 경기 침체를 예측을 하고 덜어낸다는 겁니다. 미리 사람들 자르고 미리 투자 줄이고 이런 식으로 경기 침체가 와야지 이제 덜어낼 부분을 미리 덜어내기 때문에 침체가 모두가 예측하면은 경기 침체가 안 오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실제로 다음 그래프가 예. 이 실적 발표 시에 그러니까 실적 발표를 할 때 S&P 500 기업 중에서 몇 개 기업이 경기 침체를 언급을 했나라는 예. 걸 나타내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작년 2분기에 예. 작년 2분기 실적 발표 때 침체를 제일 많이 언급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침체를 언급하는 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기업들이 미리 침체를 예상을 하고 예. 좀 덜어내는 작업이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다. 그래서 뭐 실리콘밸리에서 대량 해고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기업들의 이 캐펙스를 보면은 캐펙스 굉장히 좀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캠피셔 말대로 조금 이게 대처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기업 입장에서 이제 경기 침체를 대비하다 보니까 실제로는 경기 침체가 안 올 수 있고 네. 그러면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지금이 조금 매수할 수 있는 기회고 이렇다라는 의미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캠피셔 같은 경우는 예. 이 아예 상승장 선언을 했거든요. 상승장 선언.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대가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장 선언을 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시작된 상승장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언제까지 상승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간은 얘기는 안 했는데 이번 상승장은 이 다른 상승장보다는 더 길게 갈 거라고 보고 있긴 길게 합니다. 간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이 상승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제 주가는 의심의 벽을 타고 오른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의심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상승이 오래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다른 모든 사람들은 바보고 나 혼자 똑똑하다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시장이 이렇게 하니까 역발상으로 그거 하자 하는 얘기는 사실 까보면 굉장히 교만한 비유예요. 그렇잖아요. 역발상이라는 역발상이라는 자체가 남들이 다 경기 침체 온다고 생각하니까 나는 안 오는 것다. 예. 남들이 다 약세장 예상하니까 나는 강세장 온다. 남들은 다 바보란 얘기예요. 뒤집어 보면 그렇네요. 뒤집어 보니까 그런데 예. 그러면 궁금한 거는 우리 이연구원님이나 이제 업라이즈에 혹시 뭐 하우스뷰를 할까? 이 두 사람 중에 픽하라면은 저희는 뭐 하우스뷰는 없고요. 개인적인 예. 생각에는 경기 침체 와 안 와라고 굳이 하나 찍어라고 물어보면은 예. 저는 올 확률이 조금 높지 않나 싶습니다. 왜냐면은 이 실업률 빼고는 지금 예. 뭐 다 경기 침체를 가리키고 있거든요. 예. 실업률도 사실은 후행 지표라서 갑자기 올라갑니다. 경기 침체 와서야. 네. 보통 차트로 보면 200일 이평선 깨고 올라가면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침체가 올 확률은 조금 높은데 근데 주가는 단기적으로는 캠피셔가 조금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단기적으로는 시장이 조금 더 상승할 수 있고 네. 조금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경기 침체를 대비해야 된다 이런 건가요? 경기 침체가 와도 주가는 꾸역꾸역 올라갈 수 꾸역꾸역 있다라고 올라간다. 보는데 근데 네. 이유는 매크로는 굉장히 안 좋잖아요. 예, 예. 근데 주식만 생각하면 주식의 환경은 꽤 나쁘지 않거든요. 지금보다 6개월 뒤에 금리가 높을 것 같아, 낮을 것 같아 하면은 뭐 지금보다 높지는 않을 것 같고, 완전 네. 확률이 높고. 네. 그리고 뭐 물가가 지금보다 높을 것 같아, 낮을 것 같아 하면 지금보다도 높을 것 같지도 않고. 그리고 뭐 이제 주식의 수급만 봐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자사주 매입이 4분기부터 다시 반등이 예, 시작했습니다. 예, 작년 예. 4분기부터. 그리고 이 IPO 같은 경우도 새로 들어오는 주식 수도 이제 2022년에 21년에 10% 수준으로 10분의 1 토막이 나버렸거든요. 들어오는 주식은 많이 없는데 자사주 매입은 좀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고 금리도 앞으로 좀 안 오를 것 같고 과거 사례를 봐도 2006년에 봐도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금리를 딱 동결한 순간부터 금리 인하할 때까지는 주식이 그래도 꾸역꾸역 오르긴 했거든요. 그래서 그때와 같은 그림이 지금도 나오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아주 조심스럽게 예상해 봅니다. 아니 이 두 대가의 뷰를 좀 비교해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 결국에는 좀 취할 것만 취하면 그러니까. 될 것 같다는 예. 생각이 드는데 예. 일단 그럼 저희 호가 먼저 보고 좀 더 이야기를 이어가 그러시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양시장 예상 체결 지수부터 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입니다. 오늘 0.2% 소폭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 2,543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도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 지수 842포인트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0.58% 상승 예상됩니다. 최근에 반도체주를 집중적으로 외국인들이 매수하면서 시장 상승을 이끌고 있는 상황인데요. SK 하이닉스도 지금 호가에서 0.9%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98,200원이죠. LG 에너지솔루션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LG화학 소폭 상승 예상되죠. 지금 호가에서 70만 원으로 집계되고 있고요. 삼성 SDI도 0.29% 소폭 상승 출발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70만 원.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0.49% 상승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20만 6,5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네이버가 0.2% 상승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 21만 7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가총액 10위권 내에서는 대부분의 종목들이 좀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 시장 분위기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지금 호가에서는 아직까지 뚜렷한 움직임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가운데 에코프로가 2% 약세가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52만 천 원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예상 체결가 7만 4,800원. LNF가 좀 떨어질 걸로 보이고요. 예상 체결가는 23만 6,500원. HLB가 2.6% 약세 예상됩니다. 셀트리온제약 보합 예상되죠. 예상 체결가 8만 5,500원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하락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카카오게임즈 0.7% 내림세 예상되고요. 펄어비스 보합 예상됩니다. 오스템 임플란트 다음 달 28일 상장 폐지를 하게 되는데 좀 상장 폐지 절차를 밟고 있는 가운데 오늘 호가에서는 약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8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오늘 일단 양시장이 좀 강보합 출발 예상이 되는데 일단 사실 지난주만 놓고 봤을 때는 시장 분위기가 괜찮았거든요. 예. 예, 뭐 그렇죠. 올해 이제 뭐 지금 주말 미국 증시가 막판에 이제 하락하고 지금 아직까지도 부채 한도 협상 문제가 이슈가 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지금 이제 아마 지수는 지수하고 종목하고는 또 다를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지수가 받쳐지는 장 아닐까요?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게 예. 지수에 아무래도 영향을 줄 만한 그런 것들이니까 여전히 그동안에 지수 하락 와중에도 2차 전지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오르는 섹터가 있었던 반면에 또 지수 오르는 가운데에도 또 이렇게 조정은 또 이어지는 또 그쪽도 있고 해서 아마 포트 구성이 뭐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지금 이 장에서 우리 투자자분들이 느끼시는 그게 많이 다를 것 같아요.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해주신 두 대가의 뷰를 네.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경착륙이 와서 좀 떨어지던 아니면은 조금 경기 침체 없다고 하니까 좀 더 우상향을 하던 간에 어떤 섹터에 집중하는지가 진짜 참 중요할 중요해진 것 것 같아요. 같은 맞아요. 생각이 드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 드러켄 밀러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시장 자체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AI는 집중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엔비디아를 집중적으로 매수했다는 뉴스들 많이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예. 재밌는 점이 방금 이제 드러켄 밀러랑 예. 이제 캐피셜 소개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네네. 두 분 다 1분기에 엔비디아를 사셨어요. 두 분 다. 그래서 이제 이 경기 침체 온다는 사람 네. 안 온다는 사람 모두 다 이 AI 산업의 성장성은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다. 이러니까 엔비디아가 1분기에 저 주가가 큰 두 배 손들이 이상 큰 손들이 올랐죠. 같이 사버리니 저렇게 쫙쫙쫙 올라가는 거예요. 100% 이상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잖아요. 네. 아, 이번 주에 지금 그렇죠. 정보를 뚫네 만회하고 있는데 예. 과연 정말 이제 AI가 이 침체기가 와도 성장하는 산업인가 아닌가가 이번 실적 발표에서 조금 이 각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산 거예요? 드러켄 밀러 같은 경우. 드러켄 밀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주식 중에서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들고 있는 게 엔비디아고요.
엔비디아. 그럼 첫 번째는 뭐예요? 쿠팡입니다. 쿠팡. 네. 아, 그래서 쿠팡. 쿠팡이 조금 이 30년 무사고의 대기록을 조금 위협 중이다. 아. 와, 의외네요.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게 쿠팡이고 두 번째가 엔비디아고. 햄피셔 같은 경우는 이제 1분기에 가장 많이 산 5개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엔비디아입니다. 캠피셔는 그러면은 뭘 많이 들고 있는 건가요? 햄피셔 같은 경우는 주로 성장주를 많이 가지고 있고 성장주. 특히 이번에는 이제 경기 침체가 안 온다고 주장하는 예, 사람답게 이제 민감주를 많이 샀더라고요. 경기 이제 민감주요? 여행, 뭐 라스베가스처럼 그 샌드코프처럼 뭐 이제 호텔이나 이제 카지노 이런 쪽을 좀 많이 샀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요. 또 드로킨 밀러는 MS 마이크로소프트도 많이 샀다면서요. 아 그렇죠. 뭐 AI에 베팅하는 사람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를 안 살 수가 없죠. 아니 그리고 뭐 혹시 또 오늘 1967년하고 비교하겠다는 말씀도 준비해 오셨나요? 아, 네네. 이제 아니, 캡처 무슨- 얘기랑 좀 이제 아, 연결이 그래요? 되는데 근데 캡처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이 이제 주식이 오를 거라는 근거 중에 하나가 네. 67년과 지금이 똑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70년대랑 비교하는데 70년대 아니야. 1967년이야라고 이렇게 얘기를 67년. 합니다. 뭔 일이 있었길래 67년에? 그러니까 이제 67년에 보면은 그때 당시 이제 베트남 전쟁이 있었잖아요. 월남전이 있었는데 예.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단 말이죠. 물론 예. 미국이 직접 그때처럼 참전을 한 건 아니지만 네. 거의 뭐 대리전 수준으로 지금 참가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린드비 존스 대통령이 이제 위대한 사회라고 해서 이제 빈곤 퇴치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또 큰 거대 법안들을 이제 통과를 시켰거든요. 네. 재정 지출을 상당히 많이 하는. 근데 지금도 보면은 뭐 코로나 이후로 뭐 여러 가지 부양책들 나와 뭐 IRA나 뭐 인프라 법안이나 이런 굉장히 큰 거대 법안들이 통과가 됐습니다. 이면도 좀 비슷하고 그리고 이때 당시 이제 68년도에 대선이 있었고 2024년도에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68년 당시에도 지금 이제 반전 여론을 중심으로 사회가 지금 대선을 앞두고 굉장히 양극화돼 있었고 지금도 내년 선거를 앞두고 사회가 굉장히 양극화된 분위기다. 그러니까 이런 68년 당시에 이렇게 재정 지출도 크게 전쟁도 해 사회도 양극화돼 그리고 이때 당시도 침체가 올 거라는 공포가 있었다고 합니다. 캠피셔가 이때 자기가 막 이 업계에 들어가기 시작했다는데 이때 당시 이제 침체 공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67년을 보면은 주가를 보면은 그래서 66년에 하락을 하거든요. 이런 네. 우려감들 때문에. 근데 예. 뭐 침체도 안 오고 문제들도 이렇게 심각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 이후로 한 69년까지 그 이후로 이제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 60년대처럼 주가가 이렇게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침체 오나? 아 이거 내년에 대선 사회가 양극화되고 우려할 게 너무 많은데 그래서 지금 하락을 했다가 이제 다시 침체 안 오네 해서 이렇게 상승을 할 거다라고 캠피셔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캠피셔 소개하실 때 보니까 내가 나이가 궁금해서 기억을 하는데 아까 그 50년생이었으니까 네. 네. 67년 같으면은 한참 고3 내지는 막 고2째 나이니까 기억을 할 수가 있겠구나. 67년에 아 그렇죠. 그때 뭐 베트남 전쟁에 네. 혹시나 또 끌려갈까 봐 좀 고민들 많았을 때고. 아버지가 필리피셔다 보니까 거의 뭐 이제 약간 사무실 심부름하러 갈 나이 정도 아닌가. 아, 그렇긴 한데 저는 67년 같으면은 아유 아직도 뭐 국민학교도 못 들어갔을 때니까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뭔 일이 있었는지. 그래서 이제 캠피셔는 지금을 시장 상승으로 보고 네. 있고 근데 저 평행 이론은 좀 그거 합니다. 또 저 약세론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저거 막 들고 와요. 아 그렇죠. 뭐 몇 어느 년도에 시대쯤- 몇 년도에 네. 이런 일이 있었는데 네. 지금 굉장히 비슷하다 이러면서 네. 우리 시장 얘기 좀 할게요. 아, 네. 지금 코스닥에서 코스닥 흐름이 좀 이렇게 왜냐하면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아무래도 코스닥 비중이 높으시니까. 근데 외국인들이 주구장창 팔기만 했나요? 어떤가요? 아, 네. 외국인들이 이제 약간 소위 말하는 섹터 로테이션의 기미를 좀 보이고 네. 있죠. 네. 2차 전지에서 반도체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사실 좀 내러티브가 탄탄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가들도 지금 AI 산업은 이 경기와 무관하게 성장할 것이다라고 해서 베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반도체 섹터는 이 AI랑 링크가 돼 있기 때문에 조금 이 내러티브가 상당히 탄탄해 보입니다. 그래서 특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반도체가 이제 대형주다 보니까 특히 반도체가 가면은 지수가 전체적으로 좀 갈 확률이 있거든요. 삼성전자와 코스피가 제가 알기로는 상관계수가 한 0.7에서 0.8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가 계속 가면은 코스피는 그래도 좀 계속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제가 질문은 네네. 코스닥. 아, 네. 코스닥은 예, 코스닥에서 네, 뭐. 외국인들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 그걸 여쭤봤는데 예.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뭐 2차 전지 훈풍 네. 상당히 좋았는데 예, 지금은 이제 개인은 사고 외국인은 파는 형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이런 2차 전지 얘기를 하기가 좀 두려운데 요즘 이 분위기가 왜냐면 개인 다들 이렇게 투자들이 많이 두려워하는구나. 들고 2차 있으니까. 전지 얘기하는 걸. 세상이 왜 이렇게 됐죠? 왜 마음껏 얘기를 못하지? 그렇죠. 왜 이렇게 돼버렸지? 왜냐면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섹터기도 하고 이걸 함부로 예측했다가 그러면 뭐 방송을 다 접든지 정권 방송을 뭔 얘기를 못하게 하니 세상이 참. 네. 자, 저희 또 뭐 개장하고 개인적으로 개장하고 조금 더 네. 들어보도록 그러시죠. 하겠습니다. 저 예.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합니다. 개장합니다. 네, 5월 20일 월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 같은 경우 외국인 대규모 순매수로 인해서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나타냈고요. 특히 반도체주를 집중적으로 매수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여전히 미국 쪽에서 정치권 이슈죠. 부채 한도 협상은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고 이번 주에는 연준이 좋아하는 그 지표죠. 개인 소비 지출 발표도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의사록까지 공개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1분기 미국의 GDP 잠정률도 발표가 되죠. 여러 가지 체크해봐야 될 이벤트가 많은 가운데 투자자분들 계속해서 박스권 장세에서 또 좀 매매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 같은데 오늘 양시장 출발 지수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현재 약보합 지금 강보합 출발 보여주네요. 2,538포인트. 코스닥은 약보합권이죠. 840포인트. 일단 양시장이 지금 보합권 출발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0.4% 떨어집니다. 지금 현재 68,000원에 거래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는 올라갑니다. 0.5% 상승 97,800원. LG에너지솔루션은 약보합권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소폭 올라갑니다. 78만 1,000원이고요. LG화학이 0.8% 떨어집니다. 69만 2,000원이고요. 삼성 SDI가 약보합권으로 69만 7,000원에 거래됩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기아 보합이고요. 현대차가 좀 올라가네요. 20만 6,000원. 네이버가 0.4% 하락으로 21만 5,500원입니다. 호가와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보합권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2만 6천 원, 그리고 에코프로 0.38% 하락이죠. 53만 원이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6% 올라갑니다. 7만 4,900원. LNF도 0.6% 상승하네요. 23만 8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HLB가 보합이고요. 셀트리온 제약이 1% 올라갑니다. 8만 6,300원이죠. JYP 엔터테인먼트가 0.4% 떨어지고요. 카카오게임즈 0.5% 하락, 펄어비스 약보합권이고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0.3% 내림세입니다. 18만 8,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갑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 홀로 순매수입니다. 155억 원 순매수고요. 외국인은 90억 원, 기관은 69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종별 수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 봤을 때 외국인 그래도 전기전자에서는 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도 전기전자, 기계, 화학 섹터에서는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상대적으로 건설 섹터가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뒤이어서 종이목재, 기계, 의약품 섹터도 상승 중입니다. 코스닥 수급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232억 원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227억 원, 3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9시 2분 지나갑니다. 자, 환율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 원 환율 70전 하락한 1,326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오늘 환율 흐름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또 어느덧 움직임인데. 또 중요한 레벨에 왔네요. 예. 또 뭐 기술적으로 보자면 또 200일선 공방입니다. 네. 그런 상황 하에서 근데 지금 뭐 위도 막혔지만 아래도 막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에 지난주에 그나마 이렇게 환율에서 여기에 롱스탑이 나왔던 배경이 외국인이 이제 매수를 강하게 땡겨준 그런 배경이었다고 본다면 그게 아니라면 뭐 요 정도에서 또 환율 이제 뭐 하락은 이제 다 왔나 싶은 걸 또 이제 한번 조율해보는 한번 모색해보는 그 정도로 봐서 너무 하락 쪽으로 너무 그거 안 했으면 싶다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2차 전지는 계속해서 좀 그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뭐 저가 매수의 유혹을 느끼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 것 같은데 그러다가도 설령 나눠 사셔야 되는
사고 싶어도 나눠서 사야 되는 국면 아닌가 싶기도 하고 지금 위에 지금 내가 이렇게 끌어당겨주면 위에 기다리고 있을 세력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물량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래요. 예. 오늘 시장 뭐 지금 일단은 조금 소폭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사실 시장 방향 예측이 지금 쉽지는 않은 것 같거든요. 사실 지난주에도 생각보다는 좋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저는 뭐 하반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좀 어떻게든 꾸역꾸역 가지 않을까 계속 싶거든요. 시장 그래서 그러니까 뭐 하단 미국 주식도 자체는 그렇게 좀 하고. 높아질 네. 수 있다. 그래서 국내 주식도 뭐 미국 주식 흐름 따라서 어떻게든 따라가지 않을까. 특히 예. 뭐 AI와 링크가 굉장히 강하게 돼 있어가지고 반도체가. 그래서 뭐 하반기에는 그나마 조금 좋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외국인들 좀 수급을 좀 봐야 되는 시기인 것 같은 게 사실 이제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그래도 좀 괜찮았던 모습이거든요. 최근에 보면은 뭐 반도체주라든지 자동차 쪽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제 이게 어느 정도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매수를 보여주는지가 좀 관건일 것 같거든요. 사실 자동차 같은 경우는 또 좋게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네,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이제 이 내연기관이 예. 수요보다 공급이 더 줄어서 예. 앞으로 더 좋을 것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주에 이제 엔비디아 실적이 실적. 좀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예. 정말 이게 이 가격만 올라간 게 아니라 정말 이제 실적에 반영이 됐냐. 이 AI 지금 꽃이 예. 피우는 게. 그래서 그게 지금 이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뭐 시장이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뭐 약보합권이고 코스닥이 조금 낙폭이 조금 확대가 되고 있는 양상인데 사실 뭐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그동안 코스닥 같은 경우는 2차 전지주가 좀 시장 상승을 주도하다 보니까 2차 전지 쪽에서 이제 물량들이 나오면 이제 코스닥이 상승하기 쉽지 않은 형국인데 그럼 개인 투자자는 이런 장에서 어떤 전략을 해야 뭐 수익을 높여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왜냐면 2차 전지 시장이 그래도 꾸역꾸역 올라간다라고 말씀을 주셨으니까. 네네. 예. 그래서 만약에 반도체가 이제 크게 갈 거라고 보면은 이제 예. 반도체가 움직이면은 지수도 코스피 지수도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반도체를 못 담으신 분들은 좀 매수를 해도 좋다라는 의견이시죠? 네, 근데 이제 엔비디아 실적을 보고 좀 보고? 판단을 하시는 게 좋지 않나. 과연 이 AI 지금 이 열망이 실제 실적으로 드러나냐? 예. 정말 이제 AI 때문에 반도체 수요가 정말 커지냐? 이거를 한번 가늠을 해보시고 결정을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이 뭐 지금 이 성장성이 다 이미 가격에 다 반영이 돼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성장성이 만약에 주가에 미리 반영이 된 측면이 있다. 네, 그래서 2차 전지가 더 가려면은 더 큰 성장 스토리가 나오든지 예. 아니면 여기서 금리가 더 떨어져서 할인율이 더 떨어지든지 그래서 그래야 좀 2차 전지에 좋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이 됩니다. 어렵게 말씀을 주셨네요. 예. 네. 뭐 지금 시장 보고 있으시잖아요. 어떤 우리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좀 어떤 체크해야 될 포인트들이 있을까요? 저기 수급 힘을 따지시려면은 예. 어쨌거나 지금 그거 일간 차트 상에서 아마 대부분의 HTS에 21선, 61선 뭐 이런 식으로 꺼져 있을 거고 그거는 이제 이동 평균선에 세팅이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되실 텐데 네. 지금 이 61선을 갖다가 이렇게 하회하는 종목들은 진짜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니 그런 부분들이 우리 지수도 그렇고 종목들도 그렇고 지금 이 부분에서 이제 공방이거든요. 이걸 갖다가 이 정도에서는 그동안의 하락 갖다가 코스닥만 하더라도 지금 뭐 5일선, 21선, 61선이 거의 한 830대 중반에서 요 레벨 근방에서 5일선, 21선, 61선이 막 모여가지고 서로 공방이라는 얘기죠. 네. 아직 더 밀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세력 절반, 이 정도면 됐다. 다시 또 사고 싶다 세력이 절반 그런 상황이라서 이 뭐 귀추가 이제 주목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이제 아마 그거겠죠. 바깥에서 재료가 도와주는 자하고 네. 외국인들이 사주느냐 하는 건데 이 코스닥에서의 이 외국인 매도 개인 매수 이 대결 구도의 결과가 뭐 쉽게 우리는 누구나 뭐 예단은 못합니다만 지금 조금 이 구도가 너무 오래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어딘가는 손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외국인이 잘못 생각했다라든지 아니면은 개인들이 좀 고집을 부렸다든지. 네네. 예, 그런 자, 상황. 그러면은 저희 뭐 전체적인 뷰를 또 여쭤보고 싶은 게 사실 이제 업라이즈 이효석 이사님은 6월까지 조금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다. 좀 6월 달에 뭔가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주셨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신 근거가 이제 예. 지금 CPI가 이제 전년비 기준으로는 떨어지는데 예. 전월비는 올라가지고 예. 뭐 잠깐은 괜찮은데 여름에 좀 이게 내려가다가 덜컹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시장이 좀 안 좋게 반응할 수도 있다라고 예. 보시는 게 이제 핵심 논리인데 근데 그냥 제 생각에는 예, 예. 네, 뭐 시장이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미 뭐 인플레이션이 올해 이 목표 물가 2% 가기 힘들다라는 얘기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고 네. 그리고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좀 이제 끈적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예. 좀 이제 덜컹했을 때 아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질문이 나올 겁니다. 목표 물가 2% 가능해? 우리가 2% 해야 돼? 3% 해도 괜찮지 않아? 라는 질문이 나올 거고 그때 이제 아마 이 파월이 어떻게 반응하냐, 연준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좀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효석 이사님보다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네. 보시는 거네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조금 더. 예. 그 유가 얘기도 좀 여쭤볼게요. 네. 오랜만에. 사실 최근에 국제 유가 자체가 조금 안정적인 수준이에요. 사실 서브텍사스 중진유 가격이 한 $71. 그런데 최근에 버크셔 해서웨이 쪽에서는 그 미국의 석유 업체 주식을 좀 많이 사들였다고 하는데. 옥시덴탈을 많이 샀죠. 예.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이제 또 최고의 원유 트레이더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한 1950년 이후, 60년 이후로 이제 원유 쪽에 투자를 몇 번 하셨는데 잃은 적이 없습니다. 네. 정확하게 저점에 대해서 고점에 팔고 나왔는데, 근데 이 유가가 워렌 버핏이 샀다고 해서 하반기에 이렇게 뭐 급격하게 오르거나 그럴 가능성은 저는 조금 그럼 워렌 적을 버핏은 것 왜 같거든요. 샀을까요?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샀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제 장기적으로.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이제 투자를 할 때 가장 많이 보는 것 중에 예. 하나 경제적 해자잖아요. 예, 예. 해자가 있냐 없냐인데 예. 지금 봤을 때는 이제 정유산업 쪽에 좀 해자가 생긴 모양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유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진입하려면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네. 규제도 너무 많고 예. 또 미래에는 또 이제 신재생 에너지 쓴다고 하니까 내가 그 규제와 이제 비용을 다 치러서 들어갈 유인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있는 플레이어들만으로 간다고 지금 원유업계는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떻게 보면 이제 워렌 버핏이 말하는 경제적 해자가 좀 생겼다라고 볼 수 있어가지고 이제 그 측면에서 워렌 버핏은 들어갔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유가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이제 70에서 80 이 레벨에서 계속 움직였잖아요. 네. 그래서 하반기도 그런 식으로 좀 박스권이 되지 않을까. 유가 왜냐면 이제 자체는. 수급이 너무 좀 줄다리기가 팽팽합니다. 예. 공급 쪽에서도 미국은 증산한다라고 증산하고 있지만 오펙은 뭐 예전에 나왔습니다만 이제 감산을 하고 있고 그리고 수요 측면에서도 이제 중국이 이제 리오프닝 한다. 그래서 오펙 같은 경우는 뭐 중국의 수요가 뭐 3분기, 4분기쯤에 이제 완전히 올라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긴 한데 근데 또 이제 경기 침체가 오면은 이 전통적으로 다 원유 수요가 줄어들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수급 측면에서 상당히 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팽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센티멘트적으로 보면은 이제 구리금 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제 원자재 시장이 이제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얼마나 있냐, 경기에 대한 불안감이 얼마나 있냐를 보는 건데 구리금 비율이 지금 상당히 떨어져가지고 지금 구리금도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재 시장도 이제 센티멘트가 안 살아났다는 거죠. 유가가 위로 튈 거다, 경기가 좋을 거다라고 센티멘트가 지금 튀지 않았기 때문에 유가는 뭐 하반기에 박스권이지 않을까. 뭐 여름에는 이제 계절성 때문에 잠깐 튈 수 있긴 하지만 유가는 하반기에는 뭐 지금처럼 박스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혹시 이 연구원님 개인적으로 코인 투자하세요? 지금은 안 합니다. 예전에는 해보셨고 네. 예전에 했었고 얼마 전까지 얼마 전까지 하셨고 했었죠. 지금 뭐 딴 거는 체크 못하고 비트코인을 한번 보니까 네. 시세가 딱 한 달 전 시세고 혹시나 싶어서 확인해 보니까 딱 1년 전 시세예요. 그 사이에 출렁출렁은 많이 해가지고 좀 싸다 싶을 때 사고 좀 올라오면 또 털고 여전히 이 코인 시장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여전히 있던데 네. 그 관점에서는 그거 뭐 시장은 살아 있다고 볼 수는 있겠는데 길게 봐서는 그냥 뭐 지금 요 한 26,000불 근방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데 이 시장 앞으로도 계속 뭐 이렇게 세월 보낼 것 같습니까? 뭐 코인 시장도 결국에는 자산 시장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자산 시장이 결국에 이제 대세 상승으로 가느냐 그러면은 이제 뭐 코인 시장도 이제 박스권 깨고 올라가는 거고 아니면은 뭐 지금처럼 이 박스권에서 계속 변동성 주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 듣고 보니 지금 시장이 참 다들 어려워하실 만한 게 네.
코로나 이후에 쫙 2021년 여름 때까지처럼 쫙 갈 때는 그냥 자고 나면 올라가고 자고 나면 올라가고 였고 그렇죠. 그 다음에 뚝 부러졌을 때는 또 자고 나면 빠지고 했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한번 쑥 올라왔다 또 밀리고 이러고 있으니 이게 이제 지금 어려운 국면이죠. 이렇게 왔다가 요러고 있는 국면에 접어들었으니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말이 우리의 뷰도 어제 달라지고 오늘 달라지고 개장전 느낌하고 장 열리고 나면 다르고 오후 되면 다르고 전반에 막 버디 2개 했는데 후반에 가서 막 양파 2개 하는 것처럼 막 어려워진 그런 상황 같아요. 그래서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도 오죽하면은 지금 최고의 매크로 트레이딩은 매크로 안 하는 거다 매크로 안 하는 거. 하지 않겠습니까? 글쎄, 그래서 오늘 그 시장 말씀을 움직임 지난주 이효석 이사가 뭐 소개를 하시더라고. 예. 보면은 테마주가 움직여요. 뭐 테마는? 육계 관련주, 구제역 관련주. 왜냐면 주말에 계속 뉴스 나왔잖아요. 네. 속보로 뭐 지금 계속 구제역 발병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지금 관련해서 육계, 뭐 마니커, 팜스토리, 체리브로 이런 관련주들 올라가고 또 아니면은 뭐 구제역 관련주도 좀 올라가고 있고 또 바이오 섹터도 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개인 투자자 분들도 지금 시장에서는 뭐 주도주가 없다 보니까 테마주 쪽으로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예. 반도체 아까 뭐 마이크론 얘기 주셨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사실 이제 마이크론을 이제 눈여겨 보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게 부담이 있단 말이죠. 주가 자체가. 엔비디아 말씀하시는 예, 거죠? 엔비디아. 네. 예, 아 마이크론이 아니라 엔비디아. 예, 그런데 반도체 쪽도 엔비디아 말고도 지금 뭐 마이크론도 있고 AMD도 있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많지 않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좀 옥석이라든지 아니면 가격 메리트가 있는 종목을 좀 찝어서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 뭐 이제 AI 종목 관련 네, 중에서 네, 네. 뭐 엔비디아는 사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좀 부담스럽죠. 그렇죠. 2배 이상 네, 올랐으니까 근데 또 올해. 제가 예. 또 조금 이 드러케밀러 뒤에 좀 숨자면은 예. 드러케밀러 같은 경우는 괜찮다. 지금 밸류에이션은 이상의 성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만 네. 이 엔비디아 실적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 지금 주가도 지금 전고점 깨냐 마냐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시장 예. 지금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과연 여기서 밸류에이션 지금 더 받을 수 있냐 없냐 네.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AI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성장성에 대한 확신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다. 밸류에이션이 아니라. 아, 그러니까 주가가 이미 2배 이상 올랐어도 엔비디아 지금 밸류에이션 보는 거 의미가 없지 않나. 실적이 싶습니다. 좋게 나오면 충분히 네. 매력적일 수 있다. 계속 이제 스토리가 계속 나와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